사장, 당시선 집, 상서와 형주와의 거리는 멀지 않아 며칠이 안 돼서 그는 형주에 도착하였다. 형주에 오는 길은 그 옛날 사부를 따라서 사매와 함께 지나갔던 길이다. 산천은 변한 게 없었으나 그 당시 함께 웃으며 걷던 척방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당시 길거리에는 그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성 밖에서 알아보니 능퇴사는 여전히 형주부의 지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저구는 여전히 얼굴에 검정칠을 하여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춘 채 성 안으로 들어갔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만규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겠다. 그는 상처가 치료가 되었을까? 그는 이곳에 이미 돌아와 있을까? 그는 어쩌면 호남에서 치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진산의 집에 당도하고 보니 멀리서 침성이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나오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으며 당황해 보였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침성이 이곳에 있으니 만규도 틀림없이 집에 있을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내가 들어가 살펴보아야겠다. 그는 폐허가 된 농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폐허가 된 농가는 만진산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날 정전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주기와 경천패는 이 폐허가 된 농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지금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사방의 잡초는 옛날과 다름없었다. 주위엔 기와와 벽돌들이 널려 있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오래된 매화나무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매화나무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정형님은 이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 기댄 채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매화나무 모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정형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는 즉시 매화나무 아래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3경 정도가 되자 잠에서 깨어나 품속에서 마른 음식을 꺼내 먹고는 그 폐허가 된 농가에서 나와 만씨 집에 도착했다. 만씨 집 뒤를 돌아 담을 넘어 화원에 들어서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이 시큰해졌다. 그날 나는 몸에 상처를 입고 이 창고에 숨어 있었지. 사매가 나의 상처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은 것만 해도 서운했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기 남편을 불러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위 옆에서 세 줄기의 불빛이 움직였다.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빛이 나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 세 개의 불빛은 향로에서 타고 있는 불빛이었다. 향로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며 탁자 앞에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잠시 뒤에 그들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바로 척방과 그녀의 딸인 공심채였다. 척방이 기도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첫 번째 향에 불을 붙여 천지신명께 간절하게 비나이다. 저의 부군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갈의 독에 목숨을 잃게 하지 마옵소서. 공심채야, 너도 말해라. 천지신명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어라. 어린 계집아이는 말했다. 네, 엄마. 천지신명께 빌겠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는 아파서 끙끙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적군과의 거리는 비록 가깝지 않았으나 그는 모녀 두 사람의 말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두 모녀의 말투 속에서 만규가 중독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맛보았다. 그러면서도 척방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 말을 듣게 되자 왠지 마음이 울적해졌다. 척방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두 번째 향을 붙여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의 아버지께서 편안무사하시도록 보호하사 빨리 돌아오시게 해주시옵소서. 공심채야, 너도 천지신명께 외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도록 빌어보아라. 어린 계집아이는 말했다. 예, 외할아버지 빨리 돌아오세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째서 오시지 않나요? 척방은 말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린 계집아이는 말했다. 천지신명께서는 외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척장발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자 그녀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척방은 잠시 멈추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 향을 피우노니 천지신명께서는 그분이 편안하시고 만가지의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분이 하루빨리 현숙한 철을 얻고 아들, 딸 잘 낳아. 여기까지 말하는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옷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았다. 어린 계집아이는 말했다. 엄마는 또 그 삼촌 생각을 하시는군요. 척방은 말했다. 너도 빌어보아라. 공심채 아저씨가 편안하시도록. 저구는 그녀가 세 번째 향을 붙이며 비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녀가 공심채 아저씨라는 말을 하자 머리가 크게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어린아이는 말했다. 엄마는 날마다 공심채 삼촌을 염려하고 계시고 날마다 천지신명께 삼촌이 돈 많이 버시고 큰 인형을 사서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도 공심채이고 나도 공심채예요. 엄마, 공심채 삼촌은 어디에 가셨어요? 어째서 아직 돌아오지 않나요? 척방은 말했다. 공심채 삼촌은 아주 먼 곳으로 갔단다. 아, 삼촌은 너의 엄마를 버려두고 오시지 않는구나. 엄마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말하던 그녀는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저구는 향로 가까이 다가서서 반짝이며 타고 있는 향불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세 개의 향이 끝까지 타고 모두 재로 변했어도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저구는 만씨 집 화원을 빠져나와 형주성의 이곳저곳을 마구 돌아다녔다. 갑자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저구는 문득 두 눈으로 만규가 울부짖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열량의 은자를 주고 약장수의 옷가지부터 잡동사니까지 몽땅 사버렸다. 그 떠돌이 약장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이 물건들이 귀중한 것도 아니고 전부 비싸게 팔아야 생양 남짓한데. 저군이 몇 배나 되는 은자를 주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뜻 그에게 팔아버렸다. 저군은 폐허가 된 농가로 돌아와서 약장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만씨 집안의 사람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얼굴에 고약을 붙이고 약초를 얼굴에 발랐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는 만씨 집 앞으로 갔다. 그는 문 앞에 당도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악기를 두드렸다. 천하에서 제일 가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독도 없앨 수 있고 독충에 물렸다면 즉시 효험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하자 대문에서 한 사람이 종종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손짓을 해서 저군을 부르더니 말했다. 여보시오, 의사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시오. 이쪽으로 와보시오. 저군은 그가 바로 만진산의 제자이고 그날 자기의 5손가락을 잘라낸 오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군의 차림새와 모습이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서 오감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군은 그가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볼까봐 천천히 걸어가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목쉰 음성을 냈다. 나으리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몸에 무슨 낫지 못할 병이라도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독에라도 물렸습니까? 오감은 퇴 하고 침을 뱉더니 말했다. 당신의 눈에는 내가 중독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보시오. 정갈한테 물린 사람을 당신은 치료할 수 있소? 저구는 재빨리 대답했다. 청죽사, 정년사, 금각대, 철산두와 같은 무서운 독사가 사람을 물었을 때도 말끔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갈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감은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허풍을 떨지 마시오. 이번에 사람을 문 정갈은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놈이 아니었소. 형주성의 유명한 의사들도 와보고는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소. 당신 역시 치료할 재간이 없어 보이는구려. 저구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렇게 무섭습니까? 천하의 정갈은 단지 회모갈, 흑백갈, 금정갈, 마두갈, 홍미갈, 낙지교난갈, 백각갈 등에 불과합니다. 그는 들은 풍월과 자기가 아무렇게나 지은 정갈의 명칭을 단숨에 주워 섬겼다. 그리고는 말했다. 모든 정갈은 독성이 제각기 다르지요. 정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설사 유명한 의사라도 그 정갈의 특성을 모른다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요. 오감은 그가 얼굴이 추악하고 옷은 남루하며 비록 정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투가 더듬거리며 분명치 못하자 대단한 의사가 못 된다고 생각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개똥도 약이 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소? 저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만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을 들어서자 옛날 사부를 따라 사매와 함께 이곳에 왔던 정경이 되살아났다. 그때는 시골 소년이 도시에 들어왔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두 신선해 보였고 호기심을 느꼈으므로 자기와 사매는 이것저것 만져보았는데 오늘 다시 보아도 옛날 그대로인 것을 보자 속으로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감을 따라 대문을 지나 동쪽의 건물 앞에 이르렀다. 오감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떠돌이 의사가 정갈의 독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형의 상처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리더니 척방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오사제 정말 고마워요. 사형께선 오늘 더욱 아프신 모양입니다. 자, 선생님 올라오세요. 오감은 저군에게 말했다. 자, 올라가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서 있었다. 척방은 말했다. 오사제께서도 위로 올라오시지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오감은 대답하고는 올라섰다. 저구는 층계에 올라서 바라보니 건물 중간에 창문 가까운 곳에 하나의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지필묵과 10여 권의 책이 널려 있었으며 또 반쯤 짓담한 어린아이의 옷이 놓여 있었다. 척방이 방에서 나와 맞이했다. 얼굴은 화장을 하지 않아서인지 매우 초췌해 보였다. 저구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그녀가 자기를 알아차릴까봐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침대 위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만규였다. 그의 어린 딸은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저분하고 괴상하게 생긴 저군의 얼굴을 보자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어머니 몸 뒤로 숨어버렸다. 오감은 말했다. 저의 사형은 정갈에게 물렸는데 차도가 없으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군은 말했다. 오, 그렇습니까? 그는 문 밖에서 오감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태연자약했으나 이때 척방을 보자 가슴이 크게 울렁거리고 두 뺨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으며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기 시작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 가까이 가서 만규의 어깨를 툭툭 쳤다. 만규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을 뜨고 저군의 표정을 바라보자 심히 놀라는 눈치였다. 척방은 말했다. 여보, 이분이 바로 오사제께서 당신을 위해 모셔온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어쩌면 당신을 낫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투를 들어볼 때 이 떠돌이 의사에 대해서 심히 믿지 않는 눈치였다. 저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만규의 부어오른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으며 무척 위험한 증세였다. 그는 목쉰 음성을 내어 말했다. 이것은 상서, 원릉 일대에서 서식하는 꽃무늬 정갈이 문 것입니다. 우리 호북 지방에는 이런 정갈이 없지요. 척방과 오감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네, 바로 상서 원릉의 정갈에게 쏘인 것입니다. 척방은 기쁜 어조로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정갈의 내력을 아시고 계시니 틀림없이 치료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저구는 손가락을 짚어 날짜를 계산해 보더니 말했다. 이것은 저녁에 물린 것이고 지금까지 이미 7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척방은 오감을 한 번 더 쳐다보더니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귀신 같으십니다. 틀림없이 밤에 물린 것이고 오늘까지 정확하게 7일이 되었습니다. 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으리께서는 일장을 가하여 그 정갈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정갈이 죽으면서 독성을 있는 대로 모두 손등에 내쏟았기 때문에 이 독을 빼내려면 정말 어렵겠습니다. 척방은 그가 원래 날짜까지 정확히 알아맞히자 틀림없이 치료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희색이 만면했으나 그가 이렇게 말하자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저군이 떠돌이 의사로 분장하여 만씨 집에 들어온 것은 본래가 눈으로 만규가 고통하고 신음하며 죽는 광경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을 풀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척방의 말이라면 모두 따랐고 그 어느 것 하나 거스른 적이 없었다. 이때 그녀가 이렇듯 초조하게 구해달라고 하자 마음이 약해져 약상자를 열고 언달평에게서 빼앗은 약병을 꺼낼 뻔했다. 그러나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만규라는 놈은 내게 무수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빼앗아간 놈이다. 나의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내가 왜 그의 생명을 구해주어야 하는가?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제가 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독이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또 시간을 너무 지체하여 독성이 깊숙이 침투했으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척방은 눈물을 떨구면서 딸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공심채야, 이리 오너라. 너는 이 아저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빌어라. 저구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닙니다. 절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매우 착했다. 지금까지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의 병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즉시 땅에 무릎을 꿇고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3번 했다. 저구는 오른쪽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었기 때문에 옷소매에 손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즉시 왼손을 꺼내어 그 여자아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 여자아이가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보니 목에는 덕용쌍무라고 새겨진 금목걸이가 보였다. 저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그날 자기가 만씨 집안의 창고에서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몸은 배에 실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그의 옆에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와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머릿속이 극도로 혼란해졌다. 내가 이만씨 집의 창고에서 기절하여 쓰러져 있을 때 만약 사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누가 나를 구해주었겠는가? 옛날에 나는 그녀가 나를 밀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젯밤에 그녀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는가? 그날도 틀림없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신명께서 도우셔서 나와 사매가 이런 고난을 겪은 뒤 다시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안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함께 모여 산다는 생각을 하자 그는 저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눈을 들어 척방을 힐끗 쳐다보니 그녀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도 돌리지 않은 채 만규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한 그녀의 눈빛은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구는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짓자 가슴이 서늘해져 왔다. 그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었다. 그날 자기와 만문의 8제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자신이 얻어맞았을 때 사매는 그의 옷을 꿰매주면서 그와 같은 눈빛을 띠지 않았던가? 만약 내가 그에게 해독약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가 나를 탓하겠는가? 망규가 신음하다 죽은 뒤에 밤중에 살며시 그녀를 데리고 간다면 그 누가 내 앞을 가로막겠는가? 나는 옛날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녀와 다시 부부가 되어 이 여자아이를 기르면 되지 않겠는가? 안 된다. 안 돼. 사매는 이 몇 년 동안 이만 씨 집에서 마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소를 먹이고 밭을 가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또 나는 이미 병신이 되었는데 어찌 그녀와 어울리겠어? 그녀가 나를 외면하고 말 거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 속으로 부끄러워서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다. 척방이 떠돌이 약장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단지 그를 멍하니 쳐다보며 그가 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망규는 계속해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이때 정갈의 독은 이미 겨드랑이 관절까지 번지고 있었으며 손목과 손바닥은 퉁퉁 부어 있었다. 또한 표정 역시 극도의 고통을 참느라 찡그리고 있었다. 척방은 아무리 기다려도 저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애걸했다. 선생님,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다만 그이의 고통만이라도 덜어주셔요. 절대로 당신을 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망규의 생명은 이미 붙잡을 수가 없으니 통증이라도 가라앉혀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 같았다. 결국 죽음은 면치 못할 것이니 고통이라도 덜어달라는 것이었다.